최신 IT 트렌드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엔젤 투자와 관련된 분들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에도 좀 파괴적 혁신 기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제 영혼을 담아서 미국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주목하는 파괴적 혁신 기업, 그러니까 이미 성공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한 50군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간이 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일부 장편 제가 스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연구합니다. 한번 발음 한번 해보시죠. 예, 소맥. 가끔 잘 말아드시죠. 예. 제가 뭐 소주 맥주 레시피를 연구하는 건 아니고요. 백종원이 아니기 때문에. 소셜 모바일 애널리틱스는 빅데이터를 얘기하는 것이고 클라우드 컴퓨팅. 저는 어떤 스타트업이든지 어떤 IT 기업이든지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의 특화된 기술력을 가지지 못하면 저는 일단 그 기업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절대 안 해줍니다. 이미 2012년도에 세계적인 IT 업체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앞으로 5년 후면은 세계 빅6 IT 회사 중에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고. 그때 많은 한국 사람들은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래. IBM, 오라클, HP,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가 어떻게 사라지겠냐고. 근데 하나 사라졌잖아요 벌써. EMC라는 회사가. 여러분 아시는 대리 인수를 했죠. 아마 조만간 그런 일이 또 일어날 것 같다는 게 저 개인적 확신이고요. 그들 기업이 그렇게 인수합병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에 대한 특화된 장점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소맥 기반의 글로벌 기업들의 혁신 사례를 지금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이 넥스트 빅딩입니다. 앞으로 돈이 될 만한 사업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1년에 저는 한 1000개 정도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발표드릴 50군데는 그 1000개 중에 1000여 개 중에 일부이고요. 그래서 저는 소맥 기반의 기업의 혁신 전략을 지금 경희대 MBA 과정, 중앙대 학부 과정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밑에 넥스트 빅딩은 미국 벤처 캐피탈이 주목하는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카이스트 MBA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카이스트 MBA에서 강의했던 첫 시간에 원래 3시간짜리인데 1시간으로 좀 줄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를 좀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스타트업이 나왔을 때 얘네가 벤처 캐피탈부터 투자를 받아서 1 빌리언 US 달러를 돌파할 때까지 얼마나 걸리냐 하는 겁니다. 코퍼레이트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가 1조 1,000억 원 정도 된다는 것은 완전 성공했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 기록이 매년 깨지고 있어요. 드디어 상상을 초월하는 기간에 1 빌리언 US 달러, 그러니까 1조 1,000억 원을 돌파한 기업이 나온 게 그게 이 슬랙이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돌파한 것은 두 가지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무려 1.25년, 약 15개월, 16개월 만에 1 빌리언 US 달러를 기업 가치를 돌파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이 1등을 한 기업이 나머지 기업들은 다 여러분들 장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샤오미를 빼고는 대부분 인터넷 스타트업이거나 모바일 스타트업입니다. 모바일 비즈니스를 하는. 유일하게 이 회사만 B2B용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그것도 모바일용 앱을 개발합니다. 기업용 앱을 개발하는 회사가 미국의 스타트업 역사상 가장 단기간 내 1 빌리언 US를 돌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네이버에서 제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이 주제와 관련 처음에 칼럼을 하나 쓴 게 있는데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 1 빌리언 US를 돌파하고 전 세계 모든 저 같은 이제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의 전문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한 놈들이길래 이제 베타 버전 내놓고 정식 버전 겨우 나오는 시점에 1조 원의 기업 가치를 돌파해야 되는데 다시 6개월 이후에 기업 가치가 3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엄청난 대박인 거죠. 흥미로운 것은 작년에 여러분들 네이버 검색을 하면 잔디라는 국내 이런 비슷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제가 회사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회사가 벤처 캐피탈부터 40여 펀딩을 받았어요. 근데 후문에 따르면
펀딩 받을 때 그 벤처 캐피탈 소프트뱅크 코리아가 거기를 설득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슬랙이라는 회사의 코프릿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빠르게 커지고 있는가를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장판 한 장 때문에 소프트뱅크 벤처스 코리아에서 그래? 야 이렇게 미국에서 크는 회사를 벤치마킹해서 니네가 아시아 지역에서 제2의 슬랙이 되겠어? 라고 해서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만큼 글로벌 기업에서 우리가 유사한 트랙을 밟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잘 벤치마킹하는 것은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든 혹은 투자를 받아서 기업을 비즈니스를 영위하시든 되게 중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50개 기업을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뭐 업종이 워낙 제일 가까이일 테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이 저렇게 변하고 있어라는 관점에 부합되는 것들과 주로 인터넷 서비스 모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벤처 캐피탈이 인정하는 1등을 한 기업이에요. 마드나 테라피틱스라는 회사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제약업계의 패러다임을 100% 완전히 쉬프트시킬 수 있는 혁신적 모델입니다. 핵심적으로 메시지인 거예요. Helping the body heal itself. 몸이 스스로 자연 치유력을 가지는 그런 제약 프로세스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저도 의학적 지식은 별로 없는데요. 저를 뒤져보면 메신저 RNA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이오 기술 중에 이 기술을 이용하면 인간의 세포 내에 있는 단백질이 스스로 자연 치유력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약은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당연히 정상적인 세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단백질 스스로가 몸에 항체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획기적인 회사죠. 두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저는 꼭 차를 바꿀 기회가 있으면 테슬라의 그 전기차 SUV로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많이 쉽게 구매할 수가 있다는 그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회장이 만든 회사죠. 2002년도에 이 친구가 이 회사를 처음 만들었을 때 미국 모든 벤처 캐피탈리스트 저 새끼 또라이라고 했어요. 아니 나사가 하는 우주항공 사업을 어떻게 벤처 기업이 하냐 이거죠.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정말 이 친구가 얼마나 뭐 속된 말로 하면 또라이고 속된 말로 뭐 좋은 얘기를 하면 소비적 혁신가이냐면 자기는 나사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비행기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주에 쏘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나사가 얘한테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년간 6천억 원의 아웃소싱 계약을 합니다. 우주 정거장에 이제 물건 실어 나를 때는 나사가 우주선 안 쏘고 얘네한테 다 맡기거든요. 작년에 더 획기적인 일을 했죠. 지금까지는 우주 정거장에 부품이 고장나면 우주선을 쏴야 했어요. 부품을 조달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일 때문에 조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작년에 3D 프린터를 갖다 넣었거든요. 이제 우주 정거장의 모든 부품들은 특별한 정밀 전자기기를 제외하고는 현지에서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다 문제 해결을 했다는 거죠. 앨런 머스크가 최근에 미국 포브스지인가의 한 인터뷰를 보면은 2020년도에는 화성을 가는 그런 여행 프로그램을 상용할 수 있겠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억만 범위를 버는 기회가 오더라도 화성을 가지는 않겠죠. 저는. 일단 대단한 회사고요. 에너지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도 이 회사는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배터리 협력사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 이 회사를 꼭 벤치마킹하라고 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여기 보이는 이 서버 같은 기계들이 에너지 스토리지입니다. 즉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스토리지, 저장 장치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기업 입장에서 이런 건물 지하에 있는 자가 발전 설비를 굳이 둘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는 UPS라고 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상시 돌리기 위한 그런 안전 장치를 둘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스토리지가 하나 있으면 여기에 전기 에너지 저장해놨다가 필요하면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미국에서 월마트나 이베이 같은 회사들을 포함해서 샌프란시스코 지역, 캘리포니아 지역의 200여 개 회사는 내부적으로 충분한
전원을 여기에 상시 저장을 해놓고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회사죠. 특히나 이 회사가 뛰어난 이유는 이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저도 아주 과학적 지식은 없습니다만은 메탄올, 에탄올, 천연가스를 인풋으로 쓰면 전기 에너지가 생성되고 그 전기 에너지가 이 스토리지 장치에 저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클린 에너지 혁신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버,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박원순 시장을 참 존경하지만 우버를 쫓아낸 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안 듭니다. 결국은 이런 혁신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나라 택시 산업 입장에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참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전 세계적으로도 영국 같은 나라도 런던하고 몇 군데서만 우버가 허락되고 또 다 막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추세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버가 지금 기업 가치가 이제 뭐 좀 있으면 100조 원 돌파하겠죠, 그죠? 그 정도로 아주 대단한 회사입니다. 최근에 우버를 이용했던 제 IT 업계 지인들, 교수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여러분 좀 연세 드신 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저도 한 20, 30대 때 종로에서 택시 끊어지면은 나라시 택시라고 자가용 플러스 영업했잖아요. 그때 그 나라시 택시보다 100배, 200배 더 좋은 그런 고객 경험을 주는 그런 경험을 했었다고 합니다. 유럽과 미국을 출장 갔을 때. 에어비앤비, 저도 2013년부터 미국 출장을 갈 때는 절대 이제부터 호텔에서 안 잡니다. 에어비앤비에서 자거든요. 근데 호텔 밥값이 보통 제가 출장 갈 때 샌프란시스코에는 150불 하던 호텔이 보통 한 600불 이상으로 올라요. 글로벌 컨퍼런스 중에 IT 최대 컨퍼런스가 열리니까. 근데 600불을 주더라도 방을 못 구합니다. 그때는. 세일즈포스닷컴의 드림포스라는 컨퍼런스가 열리는 그 주간에는 전 세계에서만 115만 명 정도가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600불, 60만 원을 줘도 방을 못 구하니까 컨퍼런스 티켓을 끊고 비행기 부킹을 했는데 어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했더니 정말 이 홀에 한 반 정도 되는 데다가 방 2개, 화장실 있고 거실이 있는데를 하루에 100불에 이용을 했거든요. 거기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왜냐하면 집기 같은 게 다 있는 일반 집이기 때문에 그만큼 변화가 오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도 요즘 똑똑한 대학생들은 호프집 가서 알바 안 한대요. 원룸 몇 개 구해놓고 에어비앤비에 올린답니다. 제가 서치를 해봤더니 정말 그런 친구들이 보여요. 왜냐하면 한 명이 여러 개의 집을 올려놓을 수 있을 확률이란 게 젊은 친구들이 뭐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원래부터 집을 많이 불화받은 애들이 아니라면 그러면 에어비앤비를 비즈니스 목적으로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월세 한 5, 60만 원 주고 자기는 그 집을 3, 4일 정도만, 5, 6일 정도만 에어비앤비로 부킹이 되면 충분히 돈을 남길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대학생 대상으로 그 스타트업 관련된 멘토링을 많이 하는데요. 그 친구들에게 이제 이 회사의 철학과 탄생 배경을 많이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이거 드롭박스 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뭐 드롭박스, 엔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거를 진짜 많이 쓰면은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USB 메모리 쓰던 시절도 저희 까먹고 있는데 이 MIT 졸업했던 친구들이 이 회사를 만들 때 가졌던 고민과 그 프로세스가 지금 앞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친구들이 드롭박스를 만들 때는 아마존이 S3라는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라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전 세계 대기업 중에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대기업 스토리지 시장을 다 먹고 있을 때요. 근데 이 친구들은 저 시장이 중견기업하고 개인 사용자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2007년도에 이걸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지들이 MIT를 졸업했다고 뭐 MIT 졸업하면 돈이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그러니까 시드머니 펀딩을 좀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정말 대단한 게 이 친구들이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인프라를 갖추고 했으려면 이 방 정도의 하드디스크를 다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방을 하드디스크로 다 채운다고 생각해 보시죠. 1,000억, 2,000억까지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프라 구축비가. 이 친구들 어떻게 했냐면 시드머니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가지고 아마존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를 벌크로 다 사와요.
그러면 지들이 이걸 팔려면 더 비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다들 저도 돌았나? 저도 어떻게 더 비싸게 팔려고 그러지 했는데 더 비싸게 팔아서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 하나가죠. 싱크로나이제이션 소프트웨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클라우드 스토리지라는 건 항상 내가 쓰는 데스크톱이나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생성된 문서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실시간으로 싱크되고 백업이 잘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그 인터페이스가 정말 편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소프트웨어가 그런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드롭박스 유료 버전을 쓰면은 내 파일은 드롭박스의 웹서버를 통해서 아마존의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물리적으로 저장된다는 걸 다 알면서도 아마존을 안 쓰고 드롭박스를 쓰는 거예요. 대박을 터뜨린 거죠. 이래서 그 MIT를 졸업한 드류 휴스턴이라는 젊은 친구가 미국에서도 테크크런치가 최근에 선정한 보도에 따르면 가장 존경할 만한 CEO 중에 스타트업 CEO 중에 한 명으로 이 드류 휴스턴이라는 친구가 선정됐을 정도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미국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생길 때도 우리 인터넷 전문은행 하나 만들려면 IT 인프라 구축하는데 미니멈 500억에서 1000억 정도 들어요. 은행의 계정계 정보기 시스템을 갖추려면 복잡하거든요. 근데 미국에는 이런 방 하나 가지고 인터넷 전문은행 한 애가 있습니다. 무브인이라는 회사인데요. MOVN. 얘네는 이 방 하나에 무슨 컴퓨터 시스템도 없어요. 뭐 클라우드에 뭘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네 이름으로 통장 만들어주고 선불카드 다 신용카드 다 찍어줍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걔네가 본사가 있는 주에 캔자스주인데요. 캔자스주에 CBW라는 뱅크, 우리로 따지면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같은 애들입니다. 걔네한테 은행 업무 프로세스를 다 돈으로 빌려와요. 시스템을. 그리고 마지막에 상표 찍을 때만 MOVN, 무분이라는 걸 찍어가지고 줍니다. 근데 걔네 인터넷 뱅킹 서비스의 여러 가지 프로세스나 이런 게 예를 들면 뭐 24시간 일주일 내내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해서 싱글 사인으로 페이스북에서 계좌 이체하고 뭐 자금 찾고 입금하고 하는 것이 다 가능하듯이 독특한 서비스를 거기에 결합을 시키는 거죠. 근데 물리적인 IT 인프라는 얘네 드롭박스가 아마존 거 빌려 쓰듯이 무분도 CBW 뱅크 다 빌려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는 남의 서비스를 빌려와서 의미 있게 포장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얹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점점 더 유행을 할 겁니다. 제가 오히려 파악하지 못한 것도 꽤 있을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업계에 계신 분들 같으면은 빅데이터 관련 산업은 한국은 워낙 산업이 개판이에요. 정말 제가 보기에도. 근데 미국은 정말 울트라 대박입니다. 빅데이터라는 말만 내걸려면 벤처 캐피탈들이 꼼짝을 못해요. 돈 꽂아준다고. 그 중에 압도적인 1위 회사입니다. 지난해는 앞으로 한 10년간도 압도적인 1위를 하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여러분들 아시는 그 단행본 중에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이 있죠. 피터 틸, 제로 투 원. 피터 틸 그 친구가 공동 창업자로 만든 회사인데요. 얘네는 특이하게 미국의 CIA의 벤처 캐피탈 자회사가 있습니다. 미국 CIA 연방정부 자금으로 불리는 벤처 캐피탈이 있는데 인큐텔이라는 회사입니다. 얘네는 미국 국가 안보나 미국 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기업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투자를 해요. 거의 투자를 안 하죠. 근데 얘네가 인큐텔로부터 엄청난 펀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든 전 세계 테러 정보는 미국 CIA 발 혹은 FBI 발로 나오는 모든 정보는 지난 5년 전부터 6년 전부터 얘네 빅데이터 분석을 반드시 거친 다음에 발표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뛰어난 기술인 것이죠. 오사마 빈 라덴이 사막에서 잡힌 것도 얘네 기술로 잡은 거예요. 정말 엄청난 회사인 거죠. 근데 얘네가 출발했던 기술은 뭐냐면 피터 틸이라는 친구가 원래 이베이에 다녔던 친구, 그 돈을 많이 버는 친구거든요. 이베이에서 프로드 디텍션, 사기거래 방지 소프트웨어가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소프트웨어 기술 자체가 그다지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신용카드 회사들도 다 제공하는 서비스 정도 수준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여기 팁스타운에서 커피를 긁고 나서 제 신용카드가 30분 후에 부산역에서 또 긁히면 이건 100% 사기거래죠.
제가 KTX 할아버지를 타더라도 30분에 부산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알고리즘으로 신용카드 거래의 사기 거래를 탐지하는 기술인데 그 기술을 발전시키고 빅데이터, 소셜미디어 분석 데이터를 결합을 시키다 보니까 그리고 전화 음성 탐지 기능을 결합시키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테러리스트의 테러 공격 가능성까지 예측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죠. 제가 핀테크 강의를 올해 주제별 강의 중에 가장 많이 했었는데요. 핀테크 강의를 할 때 가장 오랜 시간 소개하는 핀테크가 트랜스퍼 와이즈입니다. 왜 이 장표를 오래 소개를 하냐면 핀테크라는 게 결국 파이낸셜 테크놀로지이지만 그 출발은 아이디어라는 거죠. 그 아이디어는 무슨 아이디어냐면 내가 이용하는 금융 서비스가 야 이거 거지 같아. 그러면 핀테크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이미 거의 다 나왔고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그런 핀테크 서비스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이거는 해외 송금업체입니다. 근데 정말 간단한 아이디어. 여기 앞에 다 빨간먹고 있는데 이 앞에 키 큰 남자 둘이가 공동 창업자예요. 한 친구는 런던에 살고 한 친구는 에스토니아 삽니다. 런던 사는 친구는 에스토니아의 어머니가 있고 에스토니아에서 일하는 친구는 런던의 어머니가 있어요. 각자 돈을 벌면 매달 300만 원씩 어머니한테 생활비를 입금해 드렸습니다. 근데 유럽은행들은 해외 송금하면은 5% 정도의 수요를 떼요. 300만 원 송금하면 15만 원 떼고 어머니는 275만 원을 받는 거죠. 285만 원. 이 친구들이 열을 받는 거예요. 야, 이 은행 이거 사기꾼 놈들이다. 그래가지고 맨날 카톡으로 은행 욕을 하다가 갑자기 이 오른쪽 친구가 그럽니다. 야, 임마 우리가 돌았냐? 왜 은행을 통해서 우리 엄마한테 돈을 줬어? 니는 우리 동네 사는 나는 우리 동네 사는 너 엄마한테 내 300만 원 줄 테니까 니는 너 동네 사는 우리 엄마한테 300만 원 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각자 어머니들이 아들한테 네 친구한테 300만 원 잘 받았어. SMS 문자만 주자고. 그때 어머니는 어떻게 된 거예요? 15만 원 수요까지 포함된 300만 원을 풀로 다 받잖아요. 너무 기쁜 거죠. 우리 식의 용어로 따지면 세련된 한치기죠. 그죠? 그러다 이 녀석이 그런 거예요. 컨설턴트 출신인데 에스토니아에 있는 친구인데 야, 우리 어머니들이 받는 해군을 유럽의 모든 어머니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러니까 이거 사업을 하자. 내가 컨설턴트 출신이니까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예요. 제가 앞에 선생님한테 돈을 주려고 하면 같은 지역에 사는 옆에 우리 여선생님이 딴 데 97도를 이렇게 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매핑만 다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나라에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복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매핑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일본 모자란 것은 얘네가 직접 메꿔주는 거예요. 얘네는 기존 유럽은행보다 무려 10분의 1 싼 0.5%의 수수료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들한테 뭐 송금하거나 해외에 떨어진 유럽에 있는 가족한테 돈을 송금할 사람들은 절대 은행을 갈 일이 없죠. 유럽은행들은 발칵 다 뒤집어졌습니다. 걔네한테 5%의 수수료는 엄청난 영업이익이 될 수 있는 돈이거든요. 매출 측면에서 보면. 이게 깡그리가 사라질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미국이 제가 알기로 미국에 얘네 못 들어오게 계속 막았었어요. 근데 드디어 올해 2월달에 미국이 얘네 미국 시장 진출을 허용을 했죠. 이제 US 달러와 유로와 유럽의 각국의 통화까지의 해외 송금이 거의 무한대로 자유롭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의 푼돈의 수요만 주고 상호 송금되고 교환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항상 강조하는 것은 아이디어를 찾아라. 기술은 서포트할 수 있는 기술은 거의 무한대로 다 어베일러블 하다. 문제는 어디가 우리가 느끼는 불편한 요인이고 그 불편한 요인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결합됐을 때 뭔가 변화가 올 수 있는 것을 찾아라. 그러면은 예를 들면 새로운 대박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 벤처 스타트업 역사상 가장 빠른 시일 내에 1빌리언 US 달러를 통보하고 1빌리언 US 달러를 넘어서서 또 2빌리언 되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미국에서는. 근데 그 2빌리언을 무려 6개월 만에 돌파해서 무려 6개월 만에 돌파하면서 3조 원이 넘었습니다, 기업 가치가. 이 기업은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의 기업용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흥미로운 거는 얘네 홈페이지를 가보면
얘네는 한국에 소개된 적이 한 번도 없는 회사예요. 제 강의에서만 지난 2년간 소개를 가끔 제가 했을 뿐이고 한두 번 누가 또 소개했을래나? 언론에 난 적도 없는데 전 세계 얘네 사용률이 높은 9개 도시, 10개 도시 중에 서울이 9위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중에 회사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에 혹은 회사 규모가 클 경우에 상관없습니다. 협업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혹시 회사에 있나요? 협업 없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그룹웨어나 이메일 시스템 떠오르죠? 전 세계에서 그룹웨어나 이메일 잔디라고 좀 나왔어. 예. 아까 그 잔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예. 그 이메일이나 그룹웨어 가지고 협업하는 유일한 나라가 전 세계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한국이에요. 다른 나라는 이메일 그룹웨어 안 씁니다. 이메일 사용량은 극도로 몇십 프로 이하로 다 줄어들었어요. 전 세계 모든 대기업이. 그 이유가 이런 페이스북 같은 소통 툴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카카오톡에 단톡방을 쓰고 자주 쓰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스마트폰 열면 단톡방이 아주 안 쓰는 것까지 포함하면 10개, 20개씩 다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들, 뭐 동네 지인들, 뭐 가족들 뭐뭐 해서 그 중에 상위 한 5개나 중에 자주 쓰지만 안 쓰는 건데 그게 예를 들면 이메일 시스템으로 소통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단톡방만큼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 왔다 갔다 했을까요?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이메일 시스템으로.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도 보통 하루 이상 걸리고 어떤 친구는 지한테 돈 안 되는 것도 다 쌩까잖아요. 안 보고. 그러면은 다시 문자를 보면 야, 너 이메일 안 받냐? 이런 일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단톡방과 같은 그런 펑션에다가 페이스북 같은 담벼락과 댓글 구조, 좋아요 구조를 결합한 게 이 슬랙이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국내 그 스타트업 이 슬랙을 벤치마킹해서 만들고 있는 그 잔디라는 친구들도 거의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제가 만나보니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슬랙에 거의 버금갈 정도, 아직 뭐 쫓아가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한국적인 특징을 잘 반영한 그룹웨어와 지식관리 시스템과 실시간 메신저를 결합한 그런 제품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정말 잘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 제품들 혹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야모나 셀즈포스닷컴의 챕터 같은 저는 그 제품을 다 써봤거든요. 제가 기자 생활할 때 제 밑에 후배들 데리고 일하면서 그랬더니 제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네이트온, MSN, 실시간 채팅 툴 같은 경우는 저는 거의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그 짓만 하고 있어요. 신문사 데스크들. 그런데 그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 야모라는 툴을 쓰면서 제 모든 소통량의 50% 이상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휴대폰 전화, SMS, 네이트온, MSN 채팅, 이메일 시스템 다 포함해서요. 그런데 제 밑에 부하 직원들, 기자들의 협업과 정보 공유 수준은 압도적으로 2배, 3배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높아졌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조직 내에서 이런 슬랙이나 혹은 국산 툴, 잔디 같은 거 한번 테스트용으로 써보세요. 얼마나 협업이 잘 되는지 몸소리 칠 정도로 짜릿하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려는 친구들에게 제가 또 정말 벤치마킹을 잘하라고 소개하는 대표적 회사인데요. 미국의 온라인 안경점이에요. 미국에는 룩소티카 같은 전통적인 안경점들은 지금 쫄딱 망하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은 더 이상 안경점을 안 가요. 온라인으로 안경을 사지. 근데 얘네가 성공을 했던 요인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얘네는 뭐 샤오미처럼 안경을 싸게 팔아 성공한 게 절대 아니에요. 물론 싸기도 삽니다. 시중가 외에 보통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를 싸게 팔아요. 그런데 얘네가 성공했던 요인은 뭐냐면 오프라인의 구매 행위를 온라인으로 옮겼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여기 안경 쓰신 분들 몇 분 계신데요. 저도 이 라식 수술을 하기 전에 옛날에는 안경을 하러 가면 제 어린 딸이나 제 집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럼 안경사가 안경을 막 레코멘드 하잖아요. 그럼 막 써봐요. 그럼 저는 다 괜찮아 보여요. 근데 우리 딸한테 묻습니다. 희연아, 아빠 안경 어떤 게 좋아? 그러니까 딸이 이럽니다. 아빠 얼굴은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크잖아. 근데 안경 알이 너무 조그매. 큰 틀로 바꿔. 저는 제 얼굴 크다는 게 불쾌하면서도 딸의 또 정확한 지적을 제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 안경 사고 이것이 안경 태좀 큰 거 좀 하고 딸이 뭐라 그러잖아. 그럼 그 중에서 고르는 거죠. 이렇게 협의하고 리뷰하는 프로세스를 온라인에 도입을 못하면 안경 같은 그런 민감한 패션 아이템을 성공하기 힘들다고 애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 난 이유가 5개의 안경을 무료로 배송해서 일주일간 집에서 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나중에 반품도 또 무료로 다 받아줘요. 일주일 동안 집에서 이 알없는 안경테를 쓰면은 충분히 리뷰가 가능하잖아요. 어느 날은 첫 번째 게 마음에 들었는데 한 2, 3일 쓰고 보니까 이 파란색이 오히려 더 독특해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마지막 날 이걸로 결정하는 거죠. 다시 다 백으로 다 보내요, 공짜로. 그 다음에 온라인에 주문하는 거죠. 도수는 어떻게 맞추느냐. 안과 의사한테 받은 디옵터, JPG 파일이나 PDF 파일을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미국 주 법에 따라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떤 주는 입력을 해도 되고요. 약간 레귤레이션 심한 주는 JPG 파일로 직접 처방전을 붙이면 돼요. 그러면은 안경이 딱 이렇게 기가 막힌 안경이 도수 끼워서 오는데 그 가격이 시중가의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젊은 친구들은 이런 유행이 지금 생기고 있답니다. 여기 도수 안경 쓰신 분들은 선글라스는 2개 이상씩 있을 거예요. 근데 도수 안경은 보통 1개밖에 없거든요. 집에 1개 있더라도 옛날에 쓰던 안경이고 다시 안 써요. 그거는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혹시나 이 안경 깨질까봐 백업용으로 있는 거지. 근데 미국의 젊은 애들은 낮에 학교 갈 때 쓰는 안경, 도수 안경하고 저녁에 홍대 클럽 갈 때 쓰는 안경이 다릅니다. 갈 때는 좀 알록달록한 거 써서 클럽 가야죠. 근데 2개를 맞춰도 안경점보다 훨씬 싸거든요. 훨씬. 조금 싼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거죠. 샤오미가 온라인으로만 스마트폰 판다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하겠어 했는데 그거 가지고 샤오미가 세상을 바꿔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얘들이 처음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그래봤자 경쟁사보다 몇십 프로 가격 낮추는 것에 불과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을 바꾸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인 논란을 이 창업자들이 엄청 토론을 거치면서 결국 온라인으로 간 거죠. 그 해법을 제시한 게 5개를 무료로 집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준 이 전략이었습니다. 이 회사도 재밌는 회사인데요. 이 창업자 둘이가 부부입니다. 아디 타타코하고 앨런 코엔이라는 친구가. 얘네가 둘이 직장 다니다가 돈을 잘 벌었어요. 그래서 여기 집을 하나 삽니다. 그랬더니 집을 샀으니까 당연히 인테리어를 해야죠. 리모델링을. 미국한테 집 사면 무조건 리모델링 시장이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처럼 뭐 대충 살다가 2년 내에 팔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얘들이 구글링을 엄청 했는데 필요한 정보를 못 찾은 거예요. 리모델링을 한번 하려다가 거의 막 진이 빠져 죽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랑인가 이 와이프가 여보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미국의 모든 새집 산 사람들은 다 이런 고민을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멋진 리모델링 인테리어 사이트를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사방팔방의 지인들을 동원해서 새 집의 인테리어에 있던 모든 사진을 다 구하고 그 주의 인테리어 업자와 인테리어 부품에 관련된 소재와 관련된 정보를 다 모아서 사이트가 오픈합니다. 오픈하자마자 대박이 나는 거예요. 트래픽이 장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진으로 되어 있는 인테리어 정보들이 한 곳에 모여있으면 굳이 구글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얘네가 돈을 갈고리로 긁어모읍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여러분들 G마켓이나 11번가 가면은 내가 커피 딱 검색하면 메뉴에 프리미엄 링크 나오잖아요. 걔들은 G마켓 11번가에 돈을 세게 꽂아준 애들이거든요. 프리미엄 리스트에 나온 애들은. 그 밑에 일반 셀러 중에 메뉴가 많이 판매되고 무료 배송되고 하는 우리 기준에 맞는 친구들이에요. 얘네도 미국의 모든 인테리어 업자는 이 사이트에 프리미엄 리스트를 올리기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이 사이트 방문자는 기본적으로 인테리어를 하려는 사람만이 들어온다는 거죠. 100%. 여러분 생각해요. 우리가 광고를 하는데 타깃 오디언스가 나하고 100% 맞는 타깃 오디언스가 있는 곳이면 여기서 광고 안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돈이 들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얘네는 또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면서 인테리어 관련된 트랜잭션이 벌어지면은 또 수도도 챙깁니다. 수도 같은 것도 챙기고. 근데 사이트 운영하는데 뭐 돈이 그다지 들지도 않아요. 미국의 지금 셀럽들, 연예인들은 자기가 자기 고향 어머니 집을 인테리어 해주잖아요. 그럼 여기에 사진을 반드시 보내야 됩니다. 지가 홍보에 관심 없는 연예인은 안 보내더라도 홍보에 관심 있는 친구는 반드시 여기 보내요. 그럼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모든 그 셀럽을 응원하는 연예인 추종자들이 와, 저 친구 어머니한테 저렇게 멋진 인테리어를 해줬구나. 저 친구 효자야, 효녀야. 이런 생색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셀럽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팬들이 자기를 효자, 효녀로 평가해주면 자기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집에 어머니 집에 멋진 인테리어 해주는 그 사진 여기 올리기만 하면 돼요. 모든 인테리어를 좋아하는 미국민들은 어머 이 친구 정말 너무너무 착한 친구구나. 어머니한테 이렇게 멋진 인테리어를 해줬네.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나 또 경쟁적으로 좋은 인테리어 사진을 여기다 올리려고 하는 거죠. 완전히 웹2.0 옛날의 웹2.0 방식으로 거의 크라우드 소싱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연예인들이 불 붙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모멘텀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리스너는 뭐 비콘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런 스피커에서 음악 소리의 뒤에 고주파 신호를 흘려보내면 우리 귀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스마트폰의 마이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가 그 소리를 인식하면은 안에 있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액티베이션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팁스타운 들어올 때 박석희 강사님 오늘 강의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팁스타운에 앱이 있으면 그게 딱 제 폰에 뜨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많은 대기업들이 고객용 마케팅 서비스 위해서 이 리스너라는 툴을 사용하고 있고요. 학교 사인은 뭐 우리가 여러분 사인하실 때 고객사하고 사인하실 때 서류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찍어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미국은 오래전부터 전자문서로 둘이서 인공 전자적인 사인을 하면 다큐멘테이션에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이 클라우드 방식의 이 서비스들이 대박을 터뜨린 것들이에요. 서베이몽키도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 서베이몽키 CEO가 죽었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죽은 CEO의 와이프가 페이스북 2인자인 셰릴 샌드버그예요. 둘이서 여행 갔다가 신랑이 이제 갑자기 심장마비가 조면서로 죽어서 페이스북에 셰릴 샌드버그가 마음구가를 올렸는데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글을 올려서 한테 화제가 됐었는데 우리가 구글 독스로 설문조사 많이 하잖아요. 구글 독스보다 써본 사람들에게는 훨씬 편하고 설문지 게더링에서 통계 수치 내용까지 거의 완벽하게 자동화된 모든 기능이 다 공짜인 툴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개인적 설문조사를 하든 기업이 마케팅 서베이를 하든 이 툴을 안 쓰면 바보인 거예요. 근데 돈을 어떻게 버느냐? 지금은 돈을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개인은 그냥 내가 우리 송년회 어디 할까? 그래서 35% 12월 며칠 날 결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기업은 서베이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이 마케팅 담당 부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데이터 받아가지고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사장님한테 보고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데이터 다운받을 때만 소량의 돈을 냅니다. 푼돈을. 근데 너무 인터페이스가 편하고 유저 인터페이스가 좋으니까 모든 기업이 누구나 솔직히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사장님한테 보고할 때 이거 뭐 얼마 다운받아서 보고할 때 돈 약간 들어가는 거야?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 입장에서는 가랑비에 옷이 없는 거예요. 에버노트가 사실은 저도 에버노트 지금 6년째 60메가 베이직 버전으로 해서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쓸 수가 있으니까 에버노트가 제가 싫어서 유료 버전을 안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베이직 버전에서 기능 확대하면 유료 버전 그 다음에 하이엔드 버전 가는 게 기본적인 앱의 비즈니스 모델이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 애들이 그 공식을 깨버린 거예요. 풀 펑션을 공짜로 주되 필요한 데이터를 다운받을 기업만 돈을 내라. 그 얘기는 그걸로 대박을 터뜨린 거죠.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요 회사까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퀄키 아시죠? 얼마 전에 파산 선고 났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요. 이건 뭐냐면 다수의 회원들이 제품의 혁신에 대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럼 또 다른 회원들이 댓글을 달아요. 그 제품 만들자. 그러면 퀄리티 본사에서 제품을 만듭니다. 아이디어가 나오고부터 한 달 내에 상용 제품이 나와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낸 모든 제품이 다 초 울트라 대박이었습니다. 특히 몇몇 제품은 메일에 딱 올리면은 메일에 올리자마자 1분 내에 항상 매진됐어요. 전 세계 모든 매장에서. 그 대표적인 제품이 휘어지는 멀티탭입니다. 여러분 사무실과 집에서 멀티탭 다 쓰잖아요. 가끔 두꺼운 플러그 꽂으면 어떻게 되죠? 양쪽 구멍을 못 쓴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전자제품 사장놈을 막 욕하지 않습니까? 아니 쓸데없이 이 플러그를 두껍게 만들었어. 내가 4불 멀티탭을 샀는데 그것도 결국 2부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양쪽을 못 쓰니까. 미국의 고위짜리가 3년 전에 여기다 글을 올렸습니다. What the fuck 하면서 이따위 멀티탭을 좀 휘어지게 만들면 구멍을 다 쓸 수 있는데 라고. 근데 그 당시 40만 모든 회원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맞아. 저런 멀티탭 있으면 나도 사겠다. 일부 사람들은 상용화하려면 이런 조건으로 해라. 그래서 나온 게 이 휘어지는 구체관절처럼 휘어지는 멀티탭이에요. 아무리 두꺼운 플러그를 꽂아도 그걸 휘게 하니까 옆에 있는 구멍을 다 쓸 수가 있어요. 정말 전 세계에서 완전 대박이 났는데 얘네는 이 상품이 팔리면 전체 매출의 약 3%에서 5% 정도를 이 아이디어를 애초에 올린 포스팅한 사람과 댓글을 의미있게 단 사람한테 수료를 줍니다. 요 고위짜리가 요 아이디어를 what the fuck 하고 내가지고 받은 수료가 올 2월 기준으로 3년간 70만 불이 넘었어요. 7억. 댓글 단 친구들 중에는 1,000만원, 5천만원 받은 친구는 굳이 기수고요. 의미있게 댓글 단 친구들. 헐 너무 좋아 이러면 의미 없고요. 상용화 하려면 요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 있는 디자인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품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얘네가 IoT, 사업 인터넷 사업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은행 돈을 많이 빌렸어요. 그러다 그 사업이 리콜 당하면서 큰 자금 압박이 옵니다. 그래서 이 본체 사업은 괜찮았는데 외곽으로 새로 하려는 IoT 사업이 문제가 되면서 얼마 전에 파산 선고를 했죠. 근데 이 비즈니스 모델은 반드시 누군가 또 해볼 만한 상당히 의미 있는 미국 제조업에서의 새로운 혁신을 불러일으킨 그런 제품 비즈니스 모델로 평가받고 있고요. 오스카도 제가 핀테크 강의할 때 자주 소개하는 회사인데요. 뉴욕과 뉴저지 주에서만 영업을 하는 미국의 건강보험회사입니다. 그것도 영업 대상은 여기 38세 미만인 분들이 우리가 디지털 네이티브로 하는 디지털에 태생적으로 익숙한 분들 대상으로 영업을 합니다. 미국의 모든 건강보험회사는요. 오스카가 뉴욕과 뉴저지를 넘어서 영업을 하게 될 경우 속된 말로 나 세댔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바짝 쫄고 있습니다. 얘네가 뉴욕과 뉴저지를 넘어서 영업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획기적인 인기를 끌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좁은 주 한두 군데에서 38세, 39세 미만의 디지털 네이티브만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파는 것이 어떻게 될까 했는데 이게 대박을 친 거예요. 그것도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상세한 내용은 제가 네이버에 아마 쓴 자료가 있을 거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미국은 핀테크 기업 중에 한국의 핀테크 기업이 그 흉내도 못 내는 영역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개인 자산관리 앱이에요. 자산관리. 미국은 월스트리트에 개인 컨설팅하는 친구들이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 고액 자산가들이 수요를 많이 떼주면서 자기 컨설팅을 맡겼던 친구들이 다 돌아오고 있어. 어디로 그러냐면 이런 자동화된 앱 시장으로. 여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뭐고, 내가 전세 사는지, 집이 몇 채가 있는지, 월 수입이 얼마고, 매달 쓰는 돈이 얼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펀드가 뭐고 입력 딱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액션 취할지가 계속 자동화되는 걸로 레코멘드가 나옵니다. 수수료도 월스트리트에 거의 100분의 1밖에 안 해요. 우리처럼 서민들은 수수료도 안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민이라고 해서. 네. 이런 앱들이 요 뒤에도 한 3개가 더 있거든요. 그런 개인 자산관리 소프트웨어 시장이 핀테크 시장에 의해서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 넘어가고요. 사이넷도 보안 쪽 관련된 기업들은 좀 주목할 만한 기업인데 얘네는 미
국가안보국에 우리로 따지면 국가정보원도 비슷한 조직의 최고 핵심 전문가가 나와서 만든 회사예요.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냐면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화이트 해커들이 의미 있게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어떤 모바일 앱을 론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장이 여러분한테 그럽니다. 야, 그 보안성 심의 다 테스트했어? 막 우리가 잘 됐는데 엄청난 해커가 뚫고 들어오면 우리 그냥 그날로 회사 문 닫을 수 있을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덜컥 겁이 날 겁니다. 가벼운 테스트 정도 해가지고 해커의 공격을 시뮬레이션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럴 때 사이렌한테 돈 주고 맡기면 됩니다. 미국 최고의 해커들이 우리가 뚫어봐. 그럼 뚫어줍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정도 뚫린 거는 우리니까 뚫지 한국의 일반적인 해커들은 못 뚫는 거니까 오픈하세요. 혹은 우리가 뚫어보니까 요 부분에 침입한지 취약 요인만 막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화이트 해커들, 미국 최고의 화이트 해커들이 그런 레코멘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내의 핵심 정보 시스템이든 외부의 모바일 웹이든 앱이든 인터넷 서비스이든 다 맡길 수가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인 자산 관리 쪽에 뜨고 있는 회사 중 하나고요. 미국은 우리가 핀테크처럼 푸드테크 이런 식으로 전통적인 산업에 테크를 붙인 단어들이 워낙 유행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혁신적인 테크 중에 하나가 푸드테크입니다. 네이버 검색하시면 제가 푸드테크에 얼마 전에 머니투데이에 쓴 칼럼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채식 식당 가서 콩으로 된 고기를 먹어보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은 소고기 이렇게 너비아니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딱 입에 넣는 순간 식감이 다르잖아요. 맛도 다르고. 그렇다고 못 먹을 정도는 아니죠. 근데 미국은 똑같이 우리처럼 플랜트, 식물성 원료로 고기를 만드는데 제가 그 햄버거 중에는 버거킹의 와퍼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 와퍼의 그 고기 패티 정도의 맛을 낸다고 합니다. 여기 햄토크릭이라는 데도 빌 게이츠가 제일 극찬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마요가 미국의 마요네즈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마요네즈예요. 얘네는 원료가 100% 식물입니다. 식물성 원료. 근데 실제 마요네즈만큼 풍미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인기를 끄는 거죠. 소셜 파이낸스도 미국 핀테크의 혁신적 변화를 이끄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의 100여 개 대학은 졸업생들이 자기 후배 재학생을 위해서 개인 푼돈 1억 2억씩을 다 펀드로 냅니다. 그러면 소셜 파이낸스라는 소프트웨어 회사 안에 서울대 펀드, 스탠포드 펀드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그 돈은 자기 재학생들한테만 돈을 주는 거예요. 얘네는 디폴트가 하나도 안 생깁니다. 원금이나 이자를 못 갚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100대 대학도 서울대보다 더 뛰어나잖아요. 직장 못 구할 일이 없는 거죠. 게다가 미국에는 아까 얘기한 팔라티어나 이런데 인턴하면 인턴 월급이 800만 원이거든요. 제일 싼 데가 이제 후진 데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데죠. 670만 원 정도밖에 안 주니까 월급을. 그러니까 웬만한 100대 기업에 있으면 인턴 6개월 하면은 학비 다 갖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선배들은 여기에 투자하면 이자를 안정적으로 받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학생들은 그 은행 이자 수준에서 좋은 선배들하고 대화하고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주 인기를 모으고 특히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는 고마워하는 게 연방 정부의 학자금 대출 재원이 지금 거의 고갈입니다. 연방 정부 입장에서 더 이상 재원을 늘릴 방법이 없거든요. 이런 사회적 기업이 그런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카카오통의 김범수 이장이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스타트업은 사회의 합리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로 잘 보여주는 회사입니다. 한두 가지만 더 하고 강의를 대충 접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렌트 더 런웨이는 뭐냐면 하버드 MBA 졸업한 여학생들이가 만든 회사인데요. 이런 거예요. 앙드레김이나 이상공 정도가 아니고 바로 밑에 급의 디자이너가 드레스를 만듭니다. 거의 한 700만 원, 1000만 원 해요. 근데 이게 팔로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옷을 딱 보면은 여기 있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 할 정도 정말 좋은 옷이에요. 근데 사기는 힘들어요. 근데 돈을 주고 빌리려면 빌릴 수는 있겠다 싶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왜냐면 미국의 톱 플러스는 아니고 그냥 제로, 톱 마이너스 정도의 디자인의 옷을 리스트 프라이스의 10%의 열흘간 빌려줍니다. 리스트 프라이스의 10%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700만 원짜리 드렸으면 10일간 빌리는데 70만 원이에요. 근데 제 강의 들었던 수만 명 중에 여성들은 딱 한 명 빼고 지금까지 이 정책에 나도 이용할 생각이 있다고 다 그럽니다. 제 강의를 들은 수만 명 중에 모든 남성들은 저건 또라이 짓이다. 백화점 가면은 120만 원짜리 양복을 내가 60만 원에 50%에 살 수 있는데 저걸 왜 10%에 빌리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여성들 사이에 대박이 나고 디자이너들 입장에서는 5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 한번 팔기는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근데 5, 60만 원에 빌려주기는 너무너무 쉬운 거죠. 그걸 좀 사실 떼돈을 벌고 있는 그런 상태. 한두 가지만 더 말씀. 이게 클라나라는 스웨덴의 핀테크 기업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핀테크 기업입니다. 얘네는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체크아웃 할 때 내가 결제를 할 필요 없이 클라나를 누르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나는 돈을 내는 일이 없어요. 다음날 나한테 물건이 옵니다. 그 클라나가 그 이커머스 사이트한테 다음날 돈을 대신 수료 빼고 지급을 해줍니다. 클라나는 뭐 먹고 사느냐? 나한테 온 물건 안에 빌지가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보름 내로 클라나한테 32,500원을 입금하라고. 이자도 없이 물건값 그대로. 대신 클라나는 32,500원 중에 한 2,500원 지가 수료 떼먹고 3만원을 그 이커머스 사이트에 입금을 미리 해준 거죠. 그 다음날. 우리 생각에는 한국에서 이 사업하면은 일주일 내로 쫄딱 망하겠죠. 근데 스웨덴에서는 이거 5만원 떼먹잖아요. 그 다음날 로또 되더라도 BMW 못 산답니다. 신용등급이 확 떨어져가지고. 한국은 신용등급이 최하로 떨어져도 나한테 10억이 생기면 모든 판매주들이 저를 왕으로 모실 거 아니에요. 근데 스웨덴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프로세스가 도대체 이해를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클라나라는 회사가 승승장구하고 있죠. 스웨덴 이커머스 전체 트랜잭션의 무려 한 15% 정도가 클라나로 후불 결제, 후불 청구, 그죠? 클라나는 먼저 이커머스 사이트한테 수료 떼고 돈을 주고. 핀트레스트 잘 아시는 회사고요. 이것도 재밌는 회사인데요. 제가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에게 강의할 때 주목하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미국의 금융기관 중에 세일즈 하는 친구들이나 컨설턴시를 제공하는 고객과 자주 만나는 업에 있는 친구들 중에는 거의 50% 금융기관의 상당수 직원들이 이걸 쓴다고 합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사무실에 보험회사 그 파이낸셜 플래너가 가끔 오잖아요. 지난 10여년간 생각해보세요. 그 친구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해본 경험이 있는가? 그냥 고객님 안녕하세요. 좀 잘 지내시죠? 새로 상품만 보세요. 그러면 놓고 가세요. 이미 보험을 또 들고 나면은 전화도 자주 안 와요. 왜냐면 지 고객이 이미 됐으니까. 이건 미국이나 어느 나라 다 똑같거든요. 히어세이 소식은 뭐냐면 금융기관의 고객 담당, 영업 담당자 혹은 컨설턴시를 제공하는 컨설턴트가 고객의 페이스북 아이디, 트위터 아이디, 구글 플러스 아이디를 다 한꺼번에 관리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페이스북으로 담벼락에 이런 거요. 박석희 고객님 지난 15년간 암보험을 유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특별하게 비밀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15년 전에 박석희 고객님이 들었을 때 주계약 보험 금액은 지금 화폐 가치로 너무 빈약합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특약 제품을 몇 개 추가했으면 하는데, 제가 그걸 딱 올렸더니 제 지인이 딱 제 남편하고 오더니 박 소장 나도 보험 든 지 한 10년 됐는데 나도 그런 거 좀 알아봐야겠네. 야, 네 관여하는 FP 나한테 소개시켜줘. 의외의 영업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소셜 커뮤니케이션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보험을 판매하는 영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금융 영업을 하는 친구들, 얘네는 정말 특이한 회사가, 이거는 모든 인더스트리가 다 쓸 수 있는 솔루션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금융회사에게만 팔겠다고 합니다. 또 금융회사들은 이 소프트웨어를 도입 안 하면은 자기 회사의 영업사원이나
고객 컨설턴시를 제공하는 컨설턴트를 제로를 유지하기가 이제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회사에서 이 툴을 안 사주면 내가 그 회사에서 영업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너무 독특한 클라우드 기반의 그런 서비스이고요.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햄버거가 임파서블 푸드, 불가능한 음식이네요. 제목도. 이게 고기 패티와 치즈가 다 식물성 원료입니다. 근데 구글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와퍼보다 맛있다고 해요. 제가 보기에 버거킹 와퍼보다 맛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간에 맛이 끝내준다는 거죠. 근데 구글이 이 회사 인수하려고 했어요. 얼마 전에. 얼마야? 3억 달러예요. 3천억 주고. 근데 이 회사가 됐거든 그랬거든요. 3천억까지는 인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구글이 왜 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는지를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글은 네스트 인수했을 때 한 데서 보듯이 걔네 인수한 것도 IoT 시장에 확대에 대비한 거잖아요. 온도 조절기 인수한 것도. 이것도 예를 들면 구글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릴 걸로 기대하고 있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의 푸드테크 업체들은 완전 지금 상종가예요. 벤처캐피탈이 돈을 서로 못 집어넣어서 날릴 정도로. 요거까지만 할게요. 미국 소비재 시장에서 정말 주목할 특징 중에 하나는 서브스크립션입니다. 서브스크립션. 구독 베이스로 월 정액을 내면 과자 뭉치가 오든지 건강식품이 오든지 화장품이 오는데 그 서브스크립션 시장에서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듯이 대박을 터뜨린 또 다른 하버드대 MBA 출신의 여학생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 벌칙박스 박스 안에 있는 화장품은 다 샘플이에요. 미국의 최고가 명품은 아니고 중고가 명품들. 우리 따지면 뭐 SK2 같은 정도 수준이에요. 아주 엄청나게 SK2도 비싼가? 하여튼간에 하여튼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여기 있는 여성분들은 다들 집이 좀 사시는 것 같으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SK2 같은 걸 일상적으로 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샘플 같은 게 있으면 좋잖아요. 여자들은 고급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면은 그날로 집에 있는 화장대 화장품은 다 눈에 안 들어온다면서요. 역시 내 피부에는 이 제품이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 미국 여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명품, 좋은 명품 화장품 5개를 포장해서 월 10달러에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화장품에서는 얘네들 거의 헐값에 이 샘플을 줘요. 그런데 지네 잠재 고객한테 딱 이 제품이 가거든요. 대충 미국에서 연봉 한 7, 8만 정도면 중하급 정도 되거든요. 미국은. 연봉 수로 따지면. 그런 여성들이 이걸 받아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완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 입장에서 샘플을 거의 무료로 나눠주더라도 손해가 아닌 거죠. 정말 샘플 마케팅이 되는 거고. 소비자는 10달러에 좋은 제품을 써보는 게 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 얼굴이 크니까 15mm 가지고는 한 달 못 쓰죠. 여기 얼굴 조그만 분들은 15mm 정도는 한 달 쓰지 않습니까? 5개나 있으니까. 벌칙박스 회사 입장에서는 공짜로 대동강물을 팔아먹는 거죠. 떼돈 벌고 있는 거죠. 독특한 서브스크립션 방식으로 기존 화장품 회사도 살고 소비자도 살고 얘는 떼돈 벌고 부담 못 되게 되죠. 예, 요거까지만 할게요. 스냅챗 잘 아시니까. 미국에는 페이스북 같은 새로운 SNS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조사해보니까 전 세계에 의미 있는 벤처 캐피탈 투자를 받은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제가 최근 조사해보니까 278개인가 그랬더라고요. 그냥 뭐 간 만들어서 사용자도 없는 데 말고 의미 있게 투자받은 전 세계에 있는 270몇 개인가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넥스트도어인데 미국에서 완전 대박입니다. 이거 뭐냐면 가입하려면 우편번호를 입력해야 돼요. 이거 입력 안 하면 가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편번호를 기준으로 얘네가 클로즈된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면 역삼 2동의 넥스트도어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먹방 짓 하면 그냥 쫓겨납니다. 우리 역삼 2동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토론의 공간으로만 쓰이는 거예요. 먹방하거나 셀카 올리면 그냥 쫓겨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용도로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구글 플러스 쓰면서 또 쓰는 거예요.
우리 동네 가로등 길이 어둡다. 혹은 우리 동네 저 횡단보도를 몇 개 더 만들어야겠다. 이것들이 예를 들면 정치인들, 지자체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중요한 고객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재원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창입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주로 페이스북으로 많이 소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페이스북 친구 신청해 주시면 아직 제가 5,000명이 안 됐으니까 가능한 빨리 신청해 주시면 제가 허락을 다 승낙을 해드릴 거고요. 페이스북으로 가끔 뭐 연락 주시거나 메신저로 연락 주시면,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특별하게 제 공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